내용은 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하면 30년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층, 9층, 10층 쓰고 있고 체어는 160평, 160평, 120평에서 16대, 19대, 그리고 검진센터도 있고요. 부속실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임직원은 60명이고 치과가 6분 계시고 내과 원장님 1분 계시네요. 그리고 행정직원 10명 있고 스태프들, 그러니까 치과 직원들은 36명이고요. 그리고 외부 업체가 홈페이지 등등 SNS 관리하고 있고 매출은 연에 48억에서 55억이라고 하시는 걸 봤으면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되고 4억에서 6억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셔서 운영 중에 계시고요. 치과가 법인으로 전환된 케이스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아마 원장님께서 지역사회에 뜻이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그 내과 계열 병원을 병원급이었는데 원장님과 비슷하세요. 한 30년 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곳인데 대표 원장님이 거의 이제 70, 80 되시죠.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법인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8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 전에 5년간 계속 적자였고요. 근데 컨설팅을 해서 딱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한 5년간 계속 커져서 지금 제2병원 신축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그 병원도 오래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좋으셨고 직원들도 참 좋은데 이제 변화의 속도에 못 따라가는 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진료 상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전환해야 되는데 원장님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과 계열 중심 병원을 외과 계열 중심 병원으로 좀 전환시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병원은 비슷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도 유추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상이나 고민을 우선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다 하셨고 근데 이제 안에 원인을 보니까 젊은층 고객 유입을 노력해봤으면 잘 안 되고 고객 관리 시스템도 잘 안 되고 치과의사 인원들 충원 잘 안 되고 품질 관리 잘 안 되고 고객 관리 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 관리와 직원 관리 직원 역량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층까지 해결할 방법들은 젊은층 고객 유입을 위해서 구강검진 예방도 하고 진료 범위도 확장했으나 잘 안 됐고 야간 진료도 확장해봤으나 오히려 좀 잘 안 돼서 오히려 야간 진료를 축소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네이버 리뷰 숫자만 봐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대가 넘지 않습니까? 리뷰가 1100 몇십 개 되던데 다른 치과들도 보면 300대, 500대, 700대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리뷰가 100개 이상이 된 치과들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느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말로 경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경쟁 치과들도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충분히 고객들한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아마 짐작컨대 이제 짐작을 제가 다 병원을 가본 상황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짐작컨대 한때 굉장히 부흥기가 있었을 겁니다. 예, 너무 막 환자가 많아서 힘든 시기도 있었을 거고 고수가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 업을 전 20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이제 병원도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11개 지점을 다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상황에서 잘 됐던 상황과 좀 어려웠던 상황도 알고 있어서 또 비슷한 케이스로 대구가 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혼자서 매출 한 5억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그 병원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추하면서 좀 답을 생각해 봤는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좀 더 추가적으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라포가 좀 더 있으면 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데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적나라한 사람이 만나면 자기 잘못이나 자기 부족함을 봐야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좋은 진료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명성이 있으신 병원들이 보면 대표원장님이 이렇게 뵈면요. 대표원장님이 다 이렇게 좋으세요. 이게 아부성 멘트가 아니라 뭔가 환자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신념이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잘 되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 좀 안 하신 시절이 있거나 아픔들이 좀 있으시면서 뭔가 하던 걸 말았거나 좀 되돌리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걸 극복 못 하다가 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하다가 근데 이제 외부 환경들이 너무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그걸 못 따라가면서 정체되거나 좀 줄어드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은 게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깊게 개입해서 컨설팅 했을 때 한 성공률은 한 3개 중에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원장님께서도 잘 이렇게 확 변화가 되면 올라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아닌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할 때, 그래도 저희 가장 큰 주안점은 대표원장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신가의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유사 사례로 난임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난임 병원.
그러니까 산부인과인데 난임만 하는 산부인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부인과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난임은 요즘에 굉장히 잘 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정부 지원들 때문에요. 근데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도시에서 한 30년, 40년 된 난임병원이 BP가 계속 흑자하고 적자 사이에 딱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까딱하면 한 1억씩 적자 보는 상황이라 그래서 몇 번을 소개를 받고 이제 갔는데 대표님이 연세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컨설팅하고 소위 말해서 한 10억 정도 매출을 하는데요. 컨설팅하고 딱 6개월 만에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뭐냐면요.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짐작컨대 현재 매출은 현재 지금 병원의 규모, 직원들 수, 의사 수 이를 봤을 때 적정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 여기 딱 맞춰서 있다가 지금 제가 작년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대략적으로 복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상황에서 매출은 아마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체어당 매출 기준으로 봐도 되고 의사당 매출 기준으로 봐도 되는데요.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매출이 평균적으로 5억 내외라고 보고요. 그러면 의사가 6명이면 평균적으로 1억은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6억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최고 매출 6억이 아니라 최소 6억이 나와야 되고 좀 잘 될 때는 7억,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야 매출 빼기 지출은 세전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금 내는데 의료법인이라 좀 다르게 형태로 운영되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세전 이익이 그래도 치과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뭐 한 2억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매출은 한 8억 정도 나오고 지출이 아마 5억에서 뭐 이래저래 하면 6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예, 혹시 맞을까요? 현재 인원에서 매출이 8억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는 최저 매출이 4억을 했던 상황이니까 2배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힘들다고 죽겠다고 난리 날 겁니다. 이게 하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변에 깔린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병원의 생산성은 낮은 상황이고 그거를 직원들이 습관화됐거나 이게 의식상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이미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면 그냥 현재 업무 패턴이 당연한 거고 여기서 2배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를 하나 아직 저희 연구팀에서 최근에 이제 좀 분석한 자료인데요.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뭘 하려고 했던 표냐면 결국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우리 병원의 체어를 종속변수 놓습니다. 그러니까 체어당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를 잡아놓고 왜 의사들이 근무일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어당 매출 목표를 정하고 환자에 대해서 객단가를 정한 다음에 직원들 근무 일수와 시간들을 계산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돌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현재 매출이 있고 체어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 매출을 정한 다음에 필요한 직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인 거고요. 상담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진료 인력과 비진료 인력의 비율을 계산하려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세마원에 이걸 좀 쉽게 시뮬레이션 할 수도 좀 공개가 될 겁니다. 근데 왼쪽에 우선적으로 보면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이 병원은 한 병원입니다. 1억부터 11억까지 저희가 쭉 컨설팅을 했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최대값 최소값 있지만 그냥 중간값으로 보면요 1억대 체어당 매출이 2,400입니다 2억대 체어당 매출이 3,500이고 3억대 4,600 4억대 5,100 5억대 5,100 6억대 8억 8,500까지 최고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억대는 데이터 빠졌고 다시 8억 9억 하면서 내려졌다가 11억 가면서 다시 7억 3천까지 높아졌습니다. 체어당 매출이 2,000부터 쭉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산성이 계속 좋아진 겁니다. 저 병원은 두 번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래 1억대까지는 75평이었습니다. 체어가 7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래서 6억까지 할 동안 두 가지를 바꿨는데 365 진료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365는 공휴일 없이 1년 내내 진료하는 겁니다. 설 빼고요. 365 진료로 바꿨고 매일 야간 진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층을 확장해서 체어가 75평에서 150평 체어 총 14개로 확장했죠. 그러면서 체어당 매출이 6,000대까지 높아진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에서는 체어당 매출을 보통 원장님들이 2,000, 3,000 잡습니다. 근데 서울 가면 이제 생산성을 더 높여야 되죠. 임대료가 비싸니까 보통 3,000에서 5,000까지 잡습니다. 근데 저 치과는 생산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11억을 하는데도 제 매출이 7,000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과정이 2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억대 만나서 1년 동안 한 10억, 8억까지 찍고 그 다음 또 1년 안에 지금은 한 20억 하거든요. 20억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체어당 매출은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의 문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생산성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의사와 직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단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래서 그게 하나 원인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린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시는 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내과의 확장도 조금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셨을 것 같고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치과에서도 건강검진을 확장하다 보니까 아마 필요성이 생겼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민감한 주제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과 원장님 1명에 내과 직원 6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진센터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거의 안 날 겁니다. 내과가 검진센터로 아마 봉지기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규모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혼자서 단독 개원해서 하면 5대학 검진에서 한 100평짜리 혼자 일 하신다. 내시경 하시고 일 하신다. 그러면 매출이 한 1억 5천 하면 혼자서 더 이상 못 하십니다. 그것도 꿈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1억 하면 죽겠다고 하시고요. 1억 5천 하면 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봉지기 같으면 아마 5천 7천에서 머물 겁니다. 많아봐야. 그러면 직원 6명 쓰고 등등 다 따지고 나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의사결정한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결사반대합니다. 네, 못하게 합니다. 한방병원에서도 뭐 내과 센터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거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양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객 가치란 관점에서는 되게 원장님이 좋은 생각하셨으나 실제로는 수익에 도움은 안 되고 프로세서도 복잡하고 등등등등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 더 하긴 쉬워도요.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병원이라는 게. 왜냐면 더 할 때는 그냥 돈만 더 쓰고 사람만 더 붙이는데 빼려고 하면 엮인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요.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빼면 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급박한 문제라면 다운사이징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고 가면 계속 아마 저기서 올해 한 2, 3천은 반드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또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마케팅 쪽에서 대행사가 있어서 관리를 잘 위임하신 것 같은데 대행사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가 트렌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아마 대행사에서는 원장님의 의도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원장님이 돼버린 겁니다. 대행사 입장에서 원래 봐야 되는 클라이언트는 고객이 돼야 되는데 대행사들은 원장님을 봅니다. 원장님 마음에 드세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컨설턴트 중에 마케팅 컨설턴트는 절대로 제가 하지 말란 말이 원장님 마음에 드세요라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고객만 바라봐야 되는 자꾸 원장님 마음에 드는 건 중요치 않는데 이제 돈을 원장님이 주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홈페이지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느리다고 해서 이게 막 한자가 안 오는 건 아닌데요. 홈페이지가 느리게 된 거는 호스팅을 강하게 붙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지가 많고 영상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트래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만 강하고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려진 겁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마케팅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홈피 구성에서 치과가 약합니다. 홈피 구성에서 치과인데요. 내과만 카테고리가 6개인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과는 카테고리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내과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더 강조가 좀 있고 뭐가 중요한 우리가 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내과 쪽 보시면 홈페이지 점유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로 나왔을 때 다른 치과의 특별히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지기 선생님들 포함해서 의사 선생님들 양력이나 뭐 이런 거 의사 선생님들 좀 찾기가 약합니다. 찾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치과를 딱 홈페이지 들어오자마자 우리 치과를 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행사가 그 원래 고객을 바라봐야 되는데 원장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전면에 나와요. 약간 한번 생각해 보신 문제입니다. 뭐 종교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뒤로 가도 되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홈페이지가 뭐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대행사가 뭔가 일을 할 때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고 이제 아마 제가 원인을 짐작하는데 아까 의사결정 때문에 쫙 못 달려간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봤을 때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지 못했던 문제 그 다음에 수가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건 환경 변화에 대응 문제와 의사결정했을 때 한 번씩 주저앉았을 때 그 다음에 대처 방안들의 문제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의 문제 그리고 의사와 직원들의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의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좀 살펴지고요. 그럼 해결책은 어떻게 되느냐 좀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목표치는 좀 명확하게 일단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진료과 중에 가장 직원들한테 매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곳은 치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형외과는 매출을 직원들한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쪽은 통상적으로 매출은 직원들한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치과는 그냥 대표원장님이 매출에 대해서 그냥 오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환자를 많이 봐야 된다 해서 치유생사들도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치과들은 매출을 많이 오픈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인센티브도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랬을 때 우선 목표를 정할 때 현재 매출과 지출과 수익이 있는데 지금 매출을 늘리려고 목표를 잡으시면 방향성에서 약간 피트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세전이익이 얼마인데 이 세전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해야 되냐를 일단 첫 번째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야 지출을 묶어놔야 됩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현상유지 전략입니다. 질적 성장, 수직적 성장, 수평적 성장, 양적 현상유지 전략 나오사진 가는데 현상유지 전략에서는 수익액을 잡아놓고 매년 증감률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액, 지출 비율들의 증감률을 보고 그 비율을 맞춰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무조건 장부상 돈을 맞춰놓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런 매출 목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출 목표를 나야 그 매출을 하기 위한 그 다음 활동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매출이 느는 거에 족족 지출이 같이 따라 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좀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적 성장이 수직적 성장에서는 직원 급여를 많이 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직원 10명 미만이니까 인당 딴 데보다 2, 30만 원 더 주는 거 크게 문제 안 돼. 극단적으로 직원들이 별로 뽑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직원들도 뺏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 한 50만씩 더 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10명 이내면 한두 명 월급씩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수평적 성장, 양적 성장일 때는 그걸 좀 관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고임금자, 저임금자를 분리해서 좀 생각하는 게 있고요. 현상유지 전략으로 가면 약간 고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많은 직원들 중에서 생산성이 안 나오면 그들은 대기업처럼 임금 피크제를 하든 그들의 근무일수를 좀 줄여서 뭔가 좀 포션을 바꾸든 여러 가지 좀 유연한 여러 가지 HR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임금 총액을 무조건 맞춰놔야 됩니다. 근데 급여는 무조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 총액을 맞춘다는 거는 그 안에서 뭔가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일 높은 직원 한 명이 빠지고 밑에 2명 들어오는 방식, 뭐 이런 식이 또 될 수 있고, 여기서 임금이 근무수를 조정해서 줄이고, 그리고 밑에서 한 명 더 뽑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되는 과정.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과정. 아마 짐작컨대 중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맞나요? 왜냐면 중간이 미래가 없거든요. 위에 사람은 이제 안 나갈 것 같고, 밑에는 자꾸 일 못하는 직원 오고 자기들만 치니까 나 딴 병원 가면 실장하거든요. 그래 중간이 빠지는 경우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와서 위에 사람 내보내자니 일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꼭 딜레마거든요. 다른 말로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한 3년의 계획을 잡고 리빌딩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연차가 중간 연차가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위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비전을 줘야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고 그냥 잠깐 제가 뭐라고요 30분 떠들어서 내일부터 당장 병원 좋아지는 건 없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수직적 성장, 수평적 성장, 현상 유지로 왔는데 수직적 성장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질적 성장부터 다시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현상 유지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당장 해야 될 일을 좀 정리하면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 관점은 우선 수가와 환자 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현재 우리 병원 수가는 좀 얼마세요? 왜냐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저희는 임플란트 수가 130만 원 하는데 보통 이제 할인율을 하니까 11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치과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고수가 정책이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비싼 건 아니었죠. 옛날 아까 이런 데면 250만 원 받았는데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지금 50대 중반 원장님들 60 가다가시는 원장님들이 120, 130 받을 때 그래 싸게 받으면 망한다 하면서 큰일 난다 그랬었거든요. 10년 전쯤에. 그러시는 대표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세마원을 오랫동안 좀 지켜봤거든요. 대표님 책을 읽었었고, 동명사회학을 여러 가지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지금까지 사실 실행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유지해보니까 그냥 생존에서 그냥 살아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마원에서 보통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 대표님하고 미팅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를 구성하는 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우선
컨설팅도 관심 있으신 것 같지만 우선 쌤마음부터 얘기 드리면요. 우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컨설팅 한다 가정하고요. 제가 한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 수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가를 내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수가는 유지하시되 할인율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수가를 130이라고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GBB라고 합니다. GBB. 그러니까 굿, 베러, 베스트. 그러니까 3중 가격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가격도 있고요. 중간 가격도 있고 좀 높은 가격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재료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덴티움, 오스템, 디오, 오스템, 뭐 스트로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 예를 들면 오스템을 쓴다면 동일이지만 보증 기간을 달리해서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 이렇게 펼쳐둬야 환자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중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격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최대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가격 정책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를 내리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리면 큰일 납니다. 내리자는 게 아니라 환자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가격 정책으로 좀 바꾸는 거. 이거 한번 단기적 처방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여기서 소관되는 걸로 상담할 때 상담에 대해서 그 상담사들이 환자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의율을 확인 안 하실 것 같아요. 상담 동의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동의율이 시가가 평균적으로 한 5, 60% 나옵니다. 60% 정도. 근데 70% 정도 돼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 환자 동의율은 한 80%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의율을 측정을 하는 게 일단 힘듭니다. 동의율을 어떻게든 직원들 시켜서 측정하도록 만들고요. 세마원에 보면 동의율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RM 쪽에 상담 쪽에 들어가면 시트하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받아서 내일이라도 동의율을 측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동의율을 측정해봐야 동의율을 가면 낮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또 강의와 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의율을 개선하는 것 중 일단 측정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개선하는 거는 시나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시나리오 예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 상담사들이 같이 보고 우리가 동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를 좀 바꿔보자라는 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촬영해서 서로 피드백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컨설턴트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측정할 때도 조금 기준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2월 환자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 따라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상담사만 문제가 아니고요. 상담 자료도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상담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일도 필요하고요. 병원의 차별성을 반영해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사의 시나리오도 중요합니다. 케미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어떤 상담사가 잘 맞는지도 계산해 봅니다. 대형 치과들 같으면 의사가 여러 명이고 상담사가 여러 명이면 궁합이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내보면 누구랑 맞췄을 때 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율만 10% 높아져도 현재보다 매출은 일단 10%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상담 동의율을 했지만 문의 내용 성공률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마 구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신안은 몇 명이 오며 신안으로 온 전화는 누가 받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실제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진 전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리해서 좀 받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의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안은 잘하는 사람을 받도록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진료를 완료하는 건 재진이라고 보지만 재초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치과니까 재초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환자들은 이미 워낙 많은 환자들이 있을 거니까요. 아마 뭐 몇만 명이나 10만 명 있을 건데요. 그 환자들 처음부터 다 한 번에 관리하면 너무 힘들고요. 우선 최근 1년, 2년, 3년 이렇게 역순으로 끊어가면서 재진 환자부터 일단 저라면 다 전화시킵니다. 직원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부장님 누구 있잖아요. 너 이거 좀 병원 살리기 위해서 좀 해줘 해서 모셔가지고요. 하루 종일 전화하게 만듭니다. 그럼 전화를 아마 거의 안 받을 겁니다. 10명 중 3명 받으면 잘 받습니다. 1년만 지나도. 앞으로 더 가면 더 없을 겁니다. 전화번호 없는 환자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임플란트 했던 환자들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팔로업을 오긴 오지만 중간에 안 온 환자도 있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한 번 시작했으면 어차피 다른 일도 탈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보물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데리고 오기 시작해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개 환자는 또 관리하는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세마원의 CRM팀 쪽에 문의, 상담, 재원, 소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럼 내일부터 당장 다 해라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상담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문의 해결하고 재내원 소개하고 해결하고 소개하고 요거를 한 달에 한 개씩만 제대로 정책 지침 만들어서 그 사이클이라 가지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피드백하는 PDCA 사이클을 그냥 TF팀처럼 하나 만들어서 끝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이 한 석 달 안에 일단 매출이 높아질 겁니다. 좋아집니다. 이건 광고비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대신 뭐가 드느냐?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게 됩니다. 그걸 일단 한번 분위기를 잡고 가요.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영업팀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대협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시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MOU 하시던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지나간 지 한 달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영업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리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영업팀을 그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MOU 한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는데 오는지 안 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마케팅 쪽에 플레이스 쪽에 있습니다. 마케팅 모듈의 플레이스 쪽에 그 상세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체랑 했으면 부가검진을 확 데리고 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은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되게 잘해줘서 그 사람들이 만족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이 있는 조직과 MOU를 했다고 해서 100명이 다 절대로 안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두세 명은 반드시 우리 병원에 MOU 한 시기 일주일 내에 무조건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 가격까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게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직원들 개인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문자 문구를 아주 정성들여 만들어가지고 안내서나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문자 문구하고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그들한테 전 직원한테 이걸 문자로 한 보내달라고는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만 하고 밑에는 우리가 MOU 된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쪽 직원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을 얘기 제가 하나씩 하면 아마 행정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깊게 제대로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좀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일이고요. 요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6개월, 1년, 1년 반, 2년, 3년까지 놓고 쭉 병원이 좋아지는 성장세를 보이는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성장. 그러니까 우선 세마원에 보면 치과 매출별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치과 매출별 강의 영상도 있고 제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치과 외에 그냥 과를 불문하지 않고 했던 현장감 있는 강의 영상도 있거든요. 뭐가 됐던 그 강의 영상을 보고 영혼에서 1억 되는 법, 2억 되는 법, 5억 되는 법, 10억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1억 되는 법, 2억 되는 법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일들을 우리가 이미 5억 됐다고 해서 소홀히 해버리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게 필요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광고도 길거리 기념품 배포 이런 거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병원이 그런 거 하는 병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편물 보내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진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KMI나 한국건강협회에서는 매년 집에 우편물 보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과인데 건강검진을 같이 하는 치과,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제도된 치과라고 해서 생활우편 서비스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마케팅에 홍보 포트폴리오에 생활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면 효과가 별로 없고요. 거기다 약간의 이벤트를 넣어야 됩니다. 의료법 위반되지 않는 심의를 받든 등등 해서 그랬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초진 같은 경우도 병원에 환자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문자 보낼 때 문자 문구조차도 그냥 문자 간단한 거 하고 짧은 단문 문자 하고요. 정성 들여서 아주 잘 적은 문자 내용하고요. 제 방문율이 20% 차이 납니다. 그 문자 문구도 세마원의 문자 문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원장 누구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30년 했는데 요즘에 환자를 잘 못했지.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다시 병원 온다. 이래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아진다. 그리고 직원들에 있어서는 CS적인 문제는 아마 잘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세마원의 CS 모듈 쪽에 보면 영상하고 이렇게 매뉴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5분 또는 10분 동안 아침이든 점심이든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보고 그 영상 밑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할래 말래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대로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대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도 그냥 루틴하게 계속 하다 보면 한 3개월만 지나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이건 왜냐하면 친절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고객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객 지향성을 띠는 문화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실행 매뉴얼이나 팁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또 하나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서비스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락트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예를 들면 한 실수만 있다면 환자 기능 평가라고 있습니다. PEI라고 저희 세마에서도 공급을 하는 건데요. 심평원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이제 진료 마치고 나면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면 만족도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병원 중에 반이 저희 환자 기능 평가에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의사별 만족도하고 다 남겨줍니다. 그리고 VOC라고 해서 소감도 남겨주거든요. 이거를 점수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의사들한테요, 제가 볼 때는 매출을 높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의사들한테 거기 보면 NPS라고 해서 환자 추천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의사를 소개하겠느냐, 그 점수를 몇 점을 목표로 두고 그 점수를 높여나가는 걸 의사한테 목표치로 좀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HR 제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해야 되는데, 오늘 다 얘기하기 좀 뭐하고, 그 HR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차장님께서 한 번씩 보시면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우리 병원에 맞나 안 맞나 좀 따져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다른 말로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장님 이렇습니다. 병원이 재무적인 상태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재무가 좋아지려면 고객 관점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 밑에 프로세스 관점이 좋아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 역량이 좋아야 되는 학습 성장 관점. 이게 BSC 설계라고 하는데요. 균형 있게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업무 매뉴얼도 이미 세마원의 HR 쪽에 이미 표준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조금씩 수정해서 우리 거 하자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교육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 성장하고 프로세스 계속 개선하고 그래서 고객 지표들이 좋아지면 재무적 관점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걸 요렇게 가는데 한 1년 정도 밑에서 쭉 올리는 겁니다. 근데 당장 매출도 필요하니 아까 제가 단기적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CRM은 좀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고 광고 같은 경우는 매출 1억대 광고와 2억대 광고, 5억대, 10억대 광고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1억대 광고를 하면서 2억대를 엎고 5억대를 엎고 10억대를 엎어 나가는 거지 예전 거를 안 하고 새로 바꾸는 건 아닌 겁니다. 할 일이 이래 되면 되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한 개인한테 세부적인 시나리오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신 상담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모해 주신 것을 우리 걸로 변환하는 것들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세모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오져요? 발견이 오는지 아니면 그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렇게가 궁금합니다. 세모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세모는 메가 스터디 같은 거 인간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정답지가 있고요. 그냥 그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하다 보면 우리 병원에서 아이디어 나오면 조금씩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우리께 되는 요렇게 직접으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는 거는 컨설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컨설팅도 생각이 있어서 대표님을 여기 때문에 컨설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마운 방금 제가 이제 세마운에서 요러요러 하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컨설팅도 가서 상담 같으면 상담을 관찰하죠. 해보고 이게 문제입니다 해서 지표 그러면 다 모아서 지표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과외를 해주는 겁니다. 잘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설명해주고 설득해서 요렇게 쓰세요 하고 쓰는지 확인하고 또 봤으면 봤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해주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목록을 또 만들어서 선생님 요거 하시고 선생님 요거 하시고 우리 요렇게 개선해 봅시다 하고 또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하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물어보고 또 잘 되신 분은 왜 잘 됐는지 물어보고 더 강화시켜주고 그런 프로세스를 사람이 개입해서 계속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원래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은 직접 하시면 충분히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들가 계속 이렇게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안내문을 또 다시 보내드리러 갈게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모는 인강이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그리고 컨설팅은 과외 선생님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든 빠르게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